지금같이 실소유자 중심으로도 상승 중인 상황에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까지 가능할까요?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갑니다. 당연히 상상이 안 가죠. 경험해 본 적 없으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건데 그 전 단계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실수요자들만으로 상승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수요자로 상승하고 있는 동네가 어딘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좋은데요. 그렇죠? 네.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핵심이지. 핵심지만. 근데 지금 시장을 전체로 놓고 보면 핵심지만 움직이고 있는 이 시장이 제대로 된 시장이냐 이거예요. 양극화잖아요. 네. 양극화. 완전 양극화. 양극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이 만들어지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추가적인 진입 부분을 제한하고 나머지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현상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들까지는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그게 상상이 안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거를 매번 볼 때마다 정부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상승하고 있다가 지금 지방이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이게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 얘는 누르고 얘는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경험이거든요. 얘부터 때리면 얘 떨어지면서 얘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지금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규제를 엄청나게 때릴 수가 없어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걸 맞춰주려면 순서는요, 얘를 살리고 뒤늦게 얘를 때려버리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안정이죠. 근데 얘부터 때려버리면 떨어지면 얘는 더 떨어져요. 더 죽어요. 아니, 서울도 죽었는데 지방 갈 수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보면은 지금은 서울을 규제할 것이다. 그러면서 저 다음번 수순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서울을 함부로 세게 막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우, 정부는 떨어뜨릴 생각이 없네. 올려주겠네. 그리고 막 들어가겠죠. 그게 아니라 정부는 시장의 안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얘부터 올려주는 단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얘를 때릴 거다. 그러면서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그동안의 사례로 보면 제일 높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경기도까지 현재 상승 흐름이 퍼진다고 보시는지 부룡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뭐 아까 서울 외곽까지도 기사가 나왔던 걸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상승 흐름이 퍼진다 안 퍼진다가 중요한 게, 지금 벌써 질문 자체가 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네가 말한 건 이제 알았고 그래서 어떻게 경기도로 올라가 떨어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을 대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한테 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네. 아니라 그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흐름은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경기도로 넘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아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거, 제가 포커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커스가 제 포커스가 틀린 거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전세 가격 상승과 거기에 따른 매매 수요 활성화라는 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몇 번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안 들려요. 왜? 아이, 그건 모르겠고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지금 서울이 올랐는데 경기도 먼저 안 먼저. 그게 그 전 단계에서 정부 규제가 나와서 이거 한번 살짝 건드릴 거로 보여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경기도의 상승? 그거 왜 신경 써? 지금보다 더 좋은 판이 만들어질, 그때 돈 벌어야 되는 그 시기는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가서 있으려고, 깃발 꽂으려고. 경기도 저기 물 오는 것 같으면 이제 가서 깃발 꽂으려고. 이런 경우에는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도에 깃발을 꽂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경기도 어딘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경기도에 깃발을 꽂으면서 조금 길게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되게 지금이 상승장 초반이라면서 여러분들 조급하게 만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급한 기간이 아니라 2,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투자를 했어서도 2, 3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경기도에 들어가시더라도 2, 3년을 더 견디고 있다가 뭐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더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다든지, 또는 집값이 올라가서 더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목적을 잡고 계신다면 지금 오르고 떨어지고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오히려. 왜냐하면 더 큰 흐름은 앞으로 전세 가격 상승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전세 가격 상승장의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한 거는 아마 2019년, 20년, 21년도에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갭 투자하면서 막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 올라가는 그 장만 보시고 그 시장을 기준으로 지금 전세 가격 상승을 판단하고 계시죠. 제가 봤던 2009년에서 2015년도까지의 전세 가격 상승장은요, 지금의 몇 배예요. 그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상상이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그 전세 가격 상승 시장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갭 투자의 전성시대와 갭 투자 전문가들을 만들게 됐던 시장이에요. 한 사이클이라고요. 그 사이클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막 규제도 나올 수도 있고 모두 복잡할 수 있는 이 시장에서 들어가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어디 큰 학원에서는 서울 갭 투자 하라는데요. 서울 갭 투자요? 5억 때려 박으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쓸데없는 짓이죠. 그렇습니까? 잡아놓으라고 하는데요. 등기 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것도 미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그런 걸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서울에 갭 투자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아마도 5억에서 한 7, 8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예. 그쵸? 그러면 내 돈을 5억에서 7, 8억을 때려박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것들을 보나마나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지 좋은 데 가라고 할 거예요. 왜? 지난 10여 년간 입지가 좋은 데가 그렇게 오르는 걸 봤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들은 그 이후 단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최선인 거를 하면 그게 엄청나게 수익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고 그랬죠.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너무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다시 매매 수요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매매 수요를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수요 확장 정책을 펼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글로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서울에 새 아파트를 5억에서 7, 8억 주고 신축을 사게 되면 아까 2, 3년도 걸리고 또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럼 한 5, 6년이 걸려요. 얘가 신축일까요? 구축일까요? 구축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 신축이 그 당시 상승장이 오게 되면 신축이 올라요? 구축이 올라요라고 하면은 신축이 오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갭 투자로 5억짜리, 7억짜리 주택을 사놓는 게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이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정부가 판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그 시점에 차라리 지금 5, 6억이 아니라 전세 가격이 좀 더 밀려 올라가서 2, 3억 주고 전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사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후반부를 가게 되면 새로 그때 이제 정부가 그 건설사들 살려놓고 막 해가지고 이제 분양들을 시작하잖아요. 분양들을 시작하는 그 집에 서울에 입지 좋은 것을 사게 되면 분양가 10%만 주고 사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그냥 15억이라고 치고 그럼 10%라면 1억 5천이죠. 그러면 지금 5억에서 7, 8억 주고 들어가는 거와 2, 3년 후 또 3, 4년 후에 분양가 10%인 1억 5천만 주고 들어가는 거와 어느 게 유리하냔 말이에요. 또 그건 신축입니다 또. 그렇죠. 투자 경험이 없으니까 이딴 소리를 하는 거라고 제가 느낌이 온다는 거지. 지금 5억하고 7억을 넣게 되면 지금 기준에서는 다 맞는 것 같아 보이는 거지. 지금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제가 근데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지방장도 살려야 돼 못 하기 때문에 조금 대출 규제 이런 게 올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했는데 안 오를 수도 있어. 그쵸? 안 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 가격이나 이런 상승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매매 수요가 활성화될 때쯤 되게 되면은 심지어 또 매매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때는 뭐 양도세나 취득세 이런 거 감면할 수도 있는 세상이거든요. 또 대출 규제나 또는 각종 다주택자 규제가 풀 수 있는 상황인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그때 10억이라고 치고 계약금 1억 5천에 네. 3년을 더 견딜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5억에서 7, 8억을 주고 들어간 시장과 여기서 들어간 거와 이때 한 거와 어느 게 이득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투자 안 해도 되거든. 내가 볼 때는. 근데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시간을 대응하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갖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투자를 하라고 한다?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서울에 입지 좋은 데 들어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걔도 나중에는 뭐 신축이 올라가고 준신축 올라가고 구축이 올라가면 올라가겠죠. 그렇죠? 올라가겠죠.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먼저 신축이 오를 때까지 오르지 못하는 그 기회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전세 가격이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5억에서 7억을 들이는 게 아니라 2, 3억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비용을 또 한번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라가 기본적인 투자의 방향성인데 지금 자꾸 현재 눈으로 보니까 지금 서울에 모든 과거부터 엄청나게 올랐지. 그러니까 자꾸 서울의 신축, 서울의 구축 중에서 입지가 좋은 것 이런 거 들어가라 하니까 5억에서 7, 8억 정도 돈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 재산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앞으로 기회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무시한 채 그거를 하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게 맞는 설명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령 맞더라 하더라도 베스트는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설령 맞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틀린 설명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 욕할 수는 없어. 왜? 나중에 길게 놓고 보게 되면, 길게 놓고 보게 되면 뭐 서울에 그렇게 투자했다 하면 오르긴 하겠지. 맞아, 그것도. 응. 맞아. 근데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뭐예요? 짧은 시간에 되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투자를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기회, 이런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기회명의 상실 부분이 발생하는데 지금 너무 조급함 때문에 다들 놓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중들의 행동이 천편일률적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동조 현상이 심하고요. 지금도 동조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집값이 개판오분절일 때는 안 사다가 왜 갑자기 날릴까요? 투자는 이미 알고 계시는 용어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투자다. 네. 알고 있죠. 네. 근데 작년, 재작년 왜 안 샀어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손해볼까봐 안 샀거든요. 결국 여기서 맴돌아요, 사람들은요. 첫 번째, 사람들은 손실 회피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사요. 그리고 동조 현상이 있어서 오르면 그때 뒤늦게 쫓아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자꾸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후랭이랑 나이대는 같은데 얘는 돈 벌었는데 나는 돈 못 벌었어? 그럼 나도 사야 돼. 약간 이러면서 비교 우위를 좀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속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반복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 현상들을 보게 되면 아, 이거를 거꾸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막 지금 몰려가잖아요. 몰려가는데 이 몰려가는 이 상황에서 정부가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서도 그랬는데 그랬거든요. 막 올라간다 이러니까 제발 좀 설레발 치지 마라. 설레발 치면 바로 정부 대출 규제 나온다. 라고 얘기하고 며칠 있다 대출 규제 얘기가 막 나왔었거든요. 이런 설레발들을 치지 않도록 좀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게 봐야 되는데 와, 아직까지는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거꾸로 가는 거를 의도적으로 자꾸 애를 써야 돼요. 아우, 쉽지 않던데. 작년에 그 하락장 때 진짜, 그 분위기에서는 진짜 뭐 둔촌주공 망한다 그러지, 뭐 망한다 그러지. 근데 뭐.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마 죽으면 나만 죽겠어? 다 죽지? 왜냐면 제가 처음에 투자를 했던 IMF 때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못할 때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았던 시절이잖아요. 뭐 우리나라 망했다라는 얘기 하는 상황이니까. 네. 대한민국이 망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요인은 설마 대한민국이 망하겠어? 어쨌든 힘은 들겠지만 정부가 살리려고 노력은 하겠지. 정부가 같이 망하고 죽을까?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당국자들이 우리나라가 있어야지 나름대로 떵떵거리고 살 텐데 망쳐놓고 다 도망가고 살까? 살아날 거야. 약간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거든요. 뭐 우리 맨날 보면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그렇게 쉽게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좋았었어요. 첫 번째부터 저는 그 경험이었거든요. IMF 때. 네. IMF 때 상공이었으니까. IMF 때 그 경험이 금융위기 때 저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 중간에 약간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금융위기 때 남들 또 그때 야 미국도 무너졌는데 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겠냐.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뭐 병들어서 누워버린다는데 아무도 안 살 때 지금이 기회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사실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떨어졌을 때 문제는요. 그 전에 영끌했던 사람들이 그때 무너진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때 뭐 몇 억씩 뭐 그때 30% 40% 떨어졌다. 그때 싸게 샀던 사람이 지금 승자가 됐잖아요. 왜 자꾸 그걸 복귀 안 하냐고요. 그게 이제 본능을 자꾸 거스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의 현상들은 여러분들은 또다시 동조 효과를 보이고 있는 중인데 동조 효과를 따라가서 추격 매수를 하는 사람 쳐놓고 돈을 잘 번 사람들은 없다. 단기적으로 잘 번 사람들은 없으나 결국 돈 관리 못 하더라. 벌었어도 나중에 잃더라.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